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사 재판 받으실 때요, 반성문하고 탄원서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써서 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내 사건에서 이거를 내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지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반성문과 탄원서는 어떤 사건에서 내는 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사건에서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성문하고 탄원서가 크게 의미가 없는 사건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내가 초범이고 자백하는 사건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내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자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선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반성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성문과 탄원서가 가지는 힘이 가장 강력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크게 의미가 없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내가 무죄를 다투면서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 중에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언제 제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초동 수사를 경찰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다음에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 사건이 어디에서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재판까지 가서 재판에서 끝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사건 재판에 가면 제출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는 내가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처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처분이라는 거는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법원에서 판결 이렇게 처분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처분을 할 수가 있고 각 기관마다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때마다 내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한 번씩 있다라는 거거든요. 시기를 생각을 하신다면 경찰서에서 한 번, 검찰에서 한 번, 재판부에서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절차마다 제출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반성문하고 탄원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터넷을 검색하면 반성문, 탄원서 대필해준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돈을 주고 의뢰를 해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대필을 받아 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거는 절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필력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법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수십 장, 수백 장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받아보고 있고 그런 반성문과 탄원서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서 대피를 받아왔다면 대피를 하시는 분이 정말 글을 잘 썼다 하더라도 매번 쓸 때마다 창의력이 있는 상태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읽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영혼 없는 글쓰기고 대피를 했다라는 것까지 눈치를 채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플러스가 될 수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글쓰기에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탄원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잘 쓰는 글쓰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최악의 탄원서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최악의 탄원서를 반대로 하시면 잘 쓴 탄원서가 되겠죠. 이 사람을 탄원을 합니다. 한 다음에 탄원인 누구 해서 리스트를 쫙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리스트 옆에 도장이 찍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의사로 탄원을 한 건지 알 수가 없고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생각으로 탄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탄원서는 가장 의미 없는 탄원서라고 할 수 있어요. 탄원서가 가지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재판부는 이 사람을 이 사건으로 처음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이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 사람이 평소에 행동이 좀 불량했는지, 아니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한 번의 실수로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형 자료로 뭐 어디 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기부나 봉사활동 같은 걸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고 있는 건데요. 탄원서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굉장히 깊은 상태이고, 뭐 오랫동안 나를 알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써줄 정도로, 내가 평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그런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왔다라는 거를 담보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탄원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이 사람을 탄원합니다 한 다음에 그냥 이름, 도장 이렇게 찍는 거 가지고는 탄원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탄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원서든 반성문이든 진심이 느껴지는 글쓰기여야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필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탄원서를 쓰고 난 그 뒤에는 뭐 인감증명서든 신분증 사본이든 첨부를 해서 내가 진정한 의사로 이 탄원서를 작성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신분증을 내는 게 개인정보 때문에 좀 꺼려지신다고 한다면 개인정보인 주민등록 뒷자리 정도는 가리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탄원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탄원서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고, 실제 이 탄원을 한 사람이 진짜 자기의 의사로 탄원을 한 것인지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형 묘서에서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면 자필로 쓴 탄원서여야 하고, 탄원서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것들이 첨부가 된 탄원서는 좋은 탄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떻게 아는 사이고, 내가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좋은데요. 뭐 직장 동료로 몇 년 동안 알고 지냈다, 뭐 초등학교 동창이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관계를 적시하는 게 좋고요. 내가 이 사람을 좋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에피소드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 도와줬다든지, 혹은 평소에 부모님한테 굉장히 뭐 효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게 가장 좋은 탄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반성문 쓰는 방법도 사실은 탄원서하고 동일합니다. 반성문이 가지는 의미는 내가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거고, 이번에는 정말 우발적으로 실수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선처를 구한다는 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성의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성문은 당연히 자필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반성문을 쓸 때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억울한 부분, 내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폭행 사건에서 내가 누군가를 폭행을 했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반성문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이 사람을 때린 것은 정말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욕을 했고 시비를 계속 걸었는데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이렇게 폭행을 하게 됐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 이런 식으로 반성문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억울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게 반성문이 아니라 변명을 하는 글쓰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방어의 목소리, 이런 것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쓰는 반성문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쓰시는 것보다는 내가 후회를 하면서 어떤 감정으로 현재를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게 좋고요. 혹은 내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반성문은 성실하고 그리고 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한두 장을 쓰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저는 항상 요일을 바꾼 반성문으로 10장 이상을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저희 의뢰인 분 중에서 초범이었고 이렇게 중한 사건은 아니었는데요. 매일매일 반성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검찰 단계까지 계속 제출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정성이 인정이 돼서
기소유예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가 나왔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반성문이나 탄원서 이거 판사들이 다 읽어보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증거 기록으로 제출이 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읽어볼 의무가 있고요. 읽어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고 이 사람의 의지가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양형에 반영이 될 수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반성문과 탄원서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법률 상담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여러분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더 궁금하신 거는 하단에 제가 오픈 채팅방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추가적인 문의를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